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교사가 한국 방문 후 자신의 교과서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역사는 거짓이었다라며 수업 방식을 완전히 바꾼 이 교사의 행동에 일본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17년차 베테랑 교사의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마주한 충격적 진실, 그리고 한 노부부와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잠깐 5초면 됩니다. 용기 있는 이 일본 교사를 위해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국립대학 부속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미야자키 아야코입니다. 32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3년 전 제가 한국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인솔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그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진실은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교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막 발표된 2학년 수학여행 인솔교사 명단에서 제 이름이 책임자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미야자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옆자리에 사토 선생님이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왜 하필이면 한국인가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죠. 저는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 후 들어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교장 선생님, 수학여행 건으로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야마모토 교장 선생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역사교사가 인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 다른 국가도 많은데요. 싱가포르나 호주는 어떨까요?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야자키 선생님, 요즘 한국은 첨단 기술과 문화 강국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가깝잖아요.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역사과 선배인 나카무라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나카무라 선생님은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미야자키, 수학여행 인솔 맡았다며? 한국이라고? 조심해야 할 거야. 내가 작년에 개인 여행으로 갔다 왔는데 반일 감정이 상당했어. 특히 역사 문제에서는 더하지. 내가 역사교사인 걸 알면 더 신경 쓸 거야.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글쎄, 너무 친절하게 굴지 마. 거리를 두는 게 좋아. 그리고 음식도 조심해. 매운 것도 많고 위생 상태도. 글쎄, 일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카무라 선생님의 말은 제 마음속에 더 큰 불안을 심어주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 그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일본을 싫어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감정적인지 자주 말씀하셨죠.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도 한일 관계는 항상 예민한 주제였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뉴스 기사들은 대부분 반일 시위나 역사 분쟁에 관한 것들이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 학생들을 데려가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저는 2학년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불안한 이야기들을 전했죠. 선생님,
한국에서 일본인이라고 하면 무시당하거나 험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던데요. 미남이라는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답하려 했어요. 그렇게 극단적인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방문객으로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 단체로 다니고 큰 소리로 일본어를 쓰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지. 음식은 어떤가요? 먹을 만한가요? 다른 학생이 물었죠. 한국 음식은 매운 것이 많아. 각자 위장약을 준비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나카무라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수학여행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내심 불안했어요. 이 많은 학생들을 책임지고 한국에 간다고 뭔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죠. 밤에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인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처하는 꿈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내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일정만 소화하고 문제없이 돌아오자. 깊이 관여하지 말고 거리를 두자. 그렇게 5박 6일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여권과 현금은 항상 몸에 지니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말 것. 그리고 현지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세요. 모두 우리가 일본을 대표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옆자리에 앉은 동료 교사 타카하시 선생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이번 여행 정말 걱정돼요. 한국은 글쎄요, 우리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요. 타카하시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죠. 미야자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냥 관광객으로서 즐기면 돼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점점 작아지는 일본 땅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한국에서의 5일 무사히 지나가기만 하면 좋겠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해안과 그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기가 바로 우리가 늘 경계하는 그 나라구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배어나왔죠. 학생들을 이끌고 낯선 땅에서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을지 그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제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빨리 이 여행이 끝났으면 좋겠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40명의 학생들을 인솔하며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었어요. 일본과 다를 바 없이 보일 거라 생각했던 공항의 모습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죠. 거대한 공간에 최첨단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로봇 안내원이었어요. 일본어로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로봇을 보며 학생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발전했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공항 로비로 나오자 현지 가이드인 김 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미야자키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김민수입니다. 김 씨는 매우 친절했고 전문적이었죠. 저는 긴장을 풀지 않은 채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넓은 도로를 달리는 현대적인 자동차들. 이런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김 씨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이 다리는 한강에 있는 반포대교입니다. 잠시 후에 무지개 분수쇼가 시작될 텐데 운이 좋으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리에서 화려한 색상의 물줄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학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고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음악에 맞춰 춤추듯 움직이는 분수와 그 뒤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죠. 옆자리에 앉은 타카하시 선생님이 속삭였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음속으로는 이건 그냥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예상과는 다른 첫인상에 살짝 당황했던 게 사실입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하루 종일 긴장한 탓인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첫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불안함과 40명의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리고 나카무라 선생님의 경고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조심해야 해. 반일 감정이 상당했어.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 학생들은 이미 흥분된 모습이었어요.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은 오늘의 일정이 기대된다며 들떠 있었죠. 저는 타카하시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일정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오늘은 경복궁, 인사동, 명동 쇼핑, 그리고 저녁에는 난타 공연 관람이네요. 버스에 오르자 김 씨가 밝은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넸어요.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서울의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화려한 색채의 전통 건물들이 넓은 부지에 장엄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김 씨의 설명을 들으며 궁 안으로 들어섰죠.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1395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불행히도 임진왜란 때 거의 모든 건물이 불타 없어졌고 그 후 오랫동안 복원되지 못했어요. 김 씨의 설명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임진왜란이란 단어에 살짝 긴장했지만 김 씨는 특별히 감정적인 언급 없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19세기 말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많은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건물들은 광복 후 꾸준히 복원된 것들이에요. 저는 일제강점기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객관적인 톤으로 설명을 계속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경복궁 안에서 학생들은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도 한복 입어볼 수 있나요? 저는 망설였지만 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궁 바깥에 한복 대여점이 많아요. 일정에 넣어드릴까요? 학생들의 열렬한 요청에 저는 결국 동의했어요. 그래, 관광 경험으로 생각하자. 그날 저녁 난타 공연을 보면서 학생들은 열광했어요. 한국의 전통 리듬과 현대적인 퍼포먼스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 학생이 제게 물었죠. 미야자키 선생님,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나요? 왜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어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문제야.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을 되새겨 보았어요. 예상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특별히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했죠. 그리고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내가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떨쳐버렸습니다. 아직 며칠이 더 남았어.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자. 여행 3일차. 우리 일정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타카하시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오늘 일정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네요. 좀 민감한 장소 아닐까요?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곳인데 저도 내심 걱정됐지만 일정은 이미 짜여 있었어요. 예정대로 진행하죠. 그냥 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돼요. 김 씨도 계속 객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서대문 형무소로 향하는 동안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반일 감정이 표출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하자 웅장한 붉은 벽돌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 씨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이곳은 1908년 일제에 의해 지어진 형무소로 경성감옥이라고 불렸습니다. 주로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어 고문과 처형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우리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감옥 내부와 고문 도구들,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역사적 현장을 직접 마주하니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관순이라는 어린 여학생의 이야기였어요. 겨우 17살의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이곳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시관의 한 코너에는 일본어로 된 설명도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고통받고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 문장을 읽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전시물들을 보고 있었죠.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거의 없는데 왜인가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일본 교육 시스템에서 배운 역사가 얼마나 선택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그건 역사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돌아가서 더 공부해보자.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고문실 재현 전시를 볼 때였습니다. 실제 사용되었던 고문 도구들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마네킹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손톱 밑에 대나무 조각을 박는 고문, 물고문 등 상상하기 힘든 잔인한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곳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고문은 더욱 잔혹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기 힘들어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방금 본 광경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했던 일일까? 왜 나는 이런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을까? 잠시 후 타카하시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야자키 선생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충격적이어서요. 타카하시 선생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건 그냥 그들의 시각에서 본 역사일 뿐이에요. 우리도 우리 나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이건 단순히 관점의 차이일까? 아니면 우리가 배운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걸까? 다시 전시관으로 들어갔을 때 한 코너에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죠. 유관순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사진 속 그녀는 단정한 교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17세,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였죠. 옆에 있던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유관순은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후 이곳 서대문 형무소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며 옥고를 치르다 18세의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제 나이였다면 어땠을까? 내 학생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역사 교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을까요? 전시관 출구 쪽에 도달했을 때 한 코너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편지와 일기를 전시한 곳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번역된 내용 중 한 구절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나는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내 나라의 자유를 원할 뿐이다. 그 문장 앞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미움이 아닌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다는 메시지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반일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존엄성을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열망이었던 거죠. 서대문 형무소를 나오는 길에 학생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자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사쿠라라는 학생이었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다루지 않나요? 저는 한국인들이 그냥 반일 감정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쿠라, 그건 역사는 복잡해.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돌아가서 함께 더 공부해보자.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인터넷으로 일제강점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문화재 약탈, 언어와 이름 사용 금지 등 왜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온 역사는 얼마나 온전한 것이었을까요? 역사교사로서 제 책임은 무엇일까? 그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학생들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남은 일정을 맞이하기로 했죠. 우리는 DMZ 비무장지대 투어를 했습니다. 남북분단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학생들은 전쟁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분단된 것도 결국 우리 일본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영향이 있었잖아요. 역사는 정말 복잡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사는 단순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시각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가르쳐 왔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김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상하게도 헤어짐이 아쉬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씨.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김 씨도 진심 어린 미소로 답했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오세요.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던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직 보고 배울 것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도쿄에 돌아온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며 제가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일제강점기에 관한 내용은 겨우 한 페이지. 그것도 매우 객관적이고 건조한 서술이었죠. 다음 역사 수업 시간, 저는 교과서를 내려놓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에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것들,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그런 사실들을 왜 우리는 배우지 않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편하게 믿고 싶은 역사만 선택하게 돼.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불편한 진실도 마주할 때 시작되는 거야.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남았어요. 저는 기꺼이 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 그리고 역사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그렇게 새로운 형태의 역사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다짐합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자고.